네. 예. 하여튼 제가 좀 전국에 독일 주제로 한 300번 정도 특강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진짜 차세대 리더분들 앞에서 특강한 건 처음입니다. 또 이렇게 작은 숫자 앞에서 특강하는 것도 처음이고, 진짜 2017년을 마감하면서 특히 우리 차세대 미래 여러 지도자들 될 미래 리더들 분 앞에서 이렇게 특강하게 돼서 제 개인적으로 너무 큰 영광입니다. 오늘도 제가 한 2군데 불려갔다 왔는데 모든 걸 팽개치고 일로 왔습니다. 오늘 이 위원회 스포트라이트라고 아시죠, 혹시요? 그 JTBC 요즘 가장 뜨거운 거기서 오늘 지금 행사가 있어요. 근데 거기 갔다가 뭐 후라부라 거기서 오늘 9시까지 행사하는데 내가 딱 오늘 여기 차세대 리더들 앞에 내 특강하러 갑니다. 이랬더니 그쪽에서 막 기립박수 치고 왔습니다. 하여튼 반갑고, 내 소개 방식을 내 방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죠? 저는 이제 경북 의성 다인 동마람이라는 아주 시골에서 논두렁 전기를 타고 태어났습니다. 논두렁 전기가 알죠, 여러분요? 논두렁 전기를 타고 태어나서 전기 안 들어오는 곳에서 중학교까지 거기서 졸업하고, 고등학교는 대구에서 졸업하고, 대학은 서울에서 졸업하고, 박사는 독일 가서 또 박사를 따고, 또 미국 대학에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참 논두렁 전기를 타고 좀 출세했죠, 뭐, 그죠? 네. 그래서 저는 인생은 3모작이라고 봅니다. 1모작은 내가 제도 교육으로 독일 가서 박사학위 딴 거고, 그 인생 2모작은 내가 배운 실력 전공으로 제가 언론학을 공부했어요. 그래 기자 생활도 하고 열심히 직장 생활과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했죠. 근데 지금은 제가 이제 2012년도에 제가 중앙일보를 간두고 나왔습니다. 근데 원래 홍석현 회장이 저를 직접 스카우트해 갔어요. 그래서 제가 기자 생활도 하고 그 JTBC 창업 기획도 제가 했습니다. 그다음에 중앙 썬데이도 창업 기획도 제가 하고, 그래서 많이 배우기도 하고 많이 경험을 쌓고 제가 그때 그만두고 이제 나왔죠. 나오면서 내가 꿈꾸는 세상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했습니다. 저는 I have dream. 여러분들 꿈을 갖고 있죠, 그죠? 꿈이 없으면 그거는 인생은 죽은 인생입니다. 꿈이 갖고 있습니다. 그 첫째 꿈이 뭐냐? 바로 제가 하고 있는 지금 프로젝트입니다. 지금 책을 제가 3권이 아니고 5권을 썼어요. 5권. 지금 넥스트 시리즈로 5권을 썼는데, 넥스트 코리아, 넥스트 이코노미, 넥스트 리더십, 넥스트 인더스트리, 그럼 넥스트 해피니스, 교육까지 이제 5권을 썼는데, 요번에 또 내년에 한 권 더 나옵니다. 다음 넥스트 매니지먼트라는 책으로 이제 나오는데, 그래서 지금 제 프로젝트는 뭐냐면 넥스트 코리아. 그 남경필 지사가 넥스트라는 또 용어도 또 저작권도 안 주고 지금 쓰고 계세요. 내 다음 프로젝트는 넥스트 코리아는 비욘드 저널먼입니다. 우리가 독일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는 요번에 우리 홍 반장, 아니 홍 대표죠. 홍 대표 일본 아베 가서 봤죠, 그죠? 의자 앉는 것도 다르고, 그죠? 우리 또 이번에 중국 가서 우리 기자들도 막 또 폭행 사건도 당하고, 우리가 다시는 일본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나 미국한테 안 당하려면 그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독일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독일을 뛰어넘으면 우리도 돌고래로서 한번 막 붙을 수 있는 이제 그런 나라가 만드는 게 제 꿈이에요. 그래서 지금 계속 이제 우리 한국의 두 그룹을 제가 모시고 갑니다. 하나는 아까 이야기한 일부 정치인들도 있고, 최근에 갔다 온 분이 이제 지난번에 정무수석 오퍼했는데 그만 안 두고 안 하시고 지금 강주시장을 준비하는 강기정 전 의원이에요. 이제 그래서 제가 베를린 대학교. 그 다음에 다른 하나의 그룹은 기업인들입니다. 중요한 게 또 기업인들을 제가 봄, 가을로 20분씩 모시고 가요. 20분 가서 독일의 인류 장수 기업들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뛰어넘을까. 그래서 이번에 최초로 제가 한국, 독일 기업 비교를 해봤어요. 한 기업이 얼마나 4차 산업혁명을 준비했는데 그 준비 측정 지수를 만들었어요. 세계 최초로 제가 만들어서 한국, 독일 기업 비교를 해보니까 확실한 차이도 나오고 한번 해볼 만해요. 우리가 조금 뒤치지고 있는데 한번 해볼 만하다. 그래서 제가 계속하는 첫째 프로젝트는 넥스트 코리아 비욘드 저머니 일환으로 오늘 제가 할 겁니다. 두 번째 제 꿈이 있습니다. 두 번째 꿈은 15년 전으로 아마 통일이 될 겁니다. 근데 얼마 전에 최근에 제가 한 2주 전에 영국 공사를 했던 태용호 전공사를 만났어요. 만나서 이제 대화를 하는데, 내가 한 15년 전으로 나는 통일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태공사 생각은 어떠시오? 그러니까, 교수님, 저는 10년 전으로 된다고 봅니다. 딱 이러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어떤 이유가 그래서 생각하시오? 이러니까 조목조목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통일에 대해서 또 제 나름대로 한번 기여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내가 독일 가장 통일되는 그 과정을 다 봤고, 그때 제가 마지막 학위 딸 때예요. 이제
그 89년, 90년, 91년, 92년까지 있었는데 83년도에 유학 가서 92년도까지 만 10년에 있었는데 통일된 전 과정 다 봤죠. 또 제 성이 뭐죠? 제 성이 김가지요, 그죠? 우리 할아버지가 누굴 것 같아요? 바로 그 유명한 통일의 왕 김춘추입니다. 김춘추에서 우리는 통일의 피가 흘러요. 그래서 이 나라의 통일을 진짜 멋진 통일을 이제 좀 이따 보여드리면 해야 되고 마지막에 제가 꿈꾸는 이 세상은 나라는 이제 이 통일된 대한민국이 신문명이 꼽히는 나라입니다. 신문.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나도 미국 살았지만 독일 사람들이 내 아들 지금 일본 살고 있어요. 일본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 그리고 영국 사람들이 이 땅에 이민 오고 싶은 나라, 그죠? 이민 오고 싶은 나라. 최초로. 그 다음에 이 땅에 유학 오고 싶은 나라, 이런 나라를 딱 마지막으로 만드는데 기여하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제가 개막원에서 막걸리 마시다가 앉아서 팍 죽을 겁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보통 이때 박수 한번 치는데, 그죠? 그 게르하트 슈레더 총리는 제가 여러분 오마이뉴스 특집으로 썼는 거 봤지요, 그죠? 혹시 나중에 검색 한번 해보세요. 그저께 오연호 대표도 만나고 이랬는데 오늘은 이제 왜 독일인가? 아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걸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독일의 정치 리더십에 대한 전체적인 한번 아웃라인을 한번 봐야 돼요. 그래야 그 속에 슈레더가 있는 겁니다. 슈레더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독일 하면 우리나라하고 가장 다른 게 독일의 사회적 시장 경제라는 게 있습니다. 또 이걸 알아야 슈레더의 아까 이야기하는 2010 아젠다 2010은 하르츠 피어 같은 계획에 이해가 돼요. 그걸 알고 그 다음에 게르하트 탈자가 나쁘네. 슈레더의 리더십을 한번 보고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논의해야 될 게 우리는 어떤 앞으로 리더십을 만들어 가야 될까? 이 나라가 그걸 고민하는 자리로 이제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왜 독일인가? 왜 독일인가인데 이제 우리하고 독일하고는 유사점이 많이 다르지만 유사점이 있는 나라예요. 유사점이. 근데 혹시 이분이 누군지 아시는 분? 이분. 이거 아시네. 존 F 케네디예요. 이분은 박통. 박통이 실내인데 보시지만 선글라스를 끼고 있어요, 그죠? 그다음에 뭐를 꼬라물고 계시죠? 담배를 꼬라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심리적 컴플렉스를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이제 당시 박통이 쿠데타를 하고 미국을 방문합니다. 미국을 방문해서 케네디 대통령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도 경제 발전하기 위해서 미국이 부자 나라니까 차관을 좀 주시오. 그러니까 케네디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난 제3세계 군부 쿠데타를 일으킨 그런 사람한테 내가 차관을 빌려줄 수 없어. 싸늘하게 이야기를 하죠. 거기서 이제 퇴짜를 맞고 여기 완전 분위기가 다르지요, 그죠? 그리고 이제 독일로 갑니다. 독일 갔는데 두 분이 완전 입이 마수거리지요, 그죠? 근데 이분이 누군지 또 아시는 분. 이분이 이제 독일 초대 경제부 장관이자 라인강의 기적의 설계자이자 제2대 대통령 우리 그때만 루드비 에르하트 총리입니다. 이 총리가 당시 현금 얼마 줬느냐? 1억 불을 줘버립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 간호원 간부들이 가지고 그죠? 누님 형님들이 막장에 가지요. 막장에 가서 그때 또 1억 불 이상을 또 붙이게 되고 그 다음에 차관을 우리의 오늘날 경제 발전의 첫 차관은 독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러고 나서 65년도에 한일 정상 수교를 하면서 7억 불을 또 현금 캐시를 드리게 되고 그 다음 65년도에 또 역사적 또 비극이자 또 일이 벌어지는데 뭐냐면 베트남 참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한 7억 불을 지게 되고 이 많은 돈을 이제 박통이 지고 당시 이제 미래의 재벌들을 불러다가 돈을 나눠주기 시작하죠. 근데 그때 땅을 샀으면 지금 10,000배가 됐죠, 그죠? 이제 그래서 엄청난 그 정경 유착이 시작이 되기도 하고 경제 발전의 시드머니가 만들어졌던 겁니다. 그게 이제 여기서 시작. 그 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김대중 대통령이 바로 2000년에 독일 가서 베를린 대학에서 베를린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0년 6월 15일에 그 남북 정상회담. 이미 독일은 30년 전에 1970년도에 이미 동소독 정상회담을 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역사의 지체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보시지만 독일은 인구가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통일되면. 지금 독일이 8천만인데 우리도 이제 통일되면 8천만이 넘어요. 지금 우리가 5,100만에다가 북에 2,600만에다가 해외 공표 600만, 그죠? 전체가 이제 우리 8천만이 넘고 그 다음 땅덩어리로 따지면 독일이 육지 땅은 좀 더 커요. 근데 우리는 뭐가 있죠? 더 해양 강으로 산면이 바다가 있잖아요. 대륙붕이 실제 땅은 더 크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단일 민족으로서 히틀러가 막 유난 떨었잖아요, 그죠? 나치즘이랑 아주 악독한 나쁜 일을 했는데
우리도 이제 단일 민족이라는 이게 강하고 그래서 이제 비슷한 게 있는데 어쨌든 30년 지체돼서 역사가 가고 있다는 걸 제가 여러분한테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독일은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해결해야 될 크게 5가지를 다 해결한 나라예요. 첫째, 지금 청년 일자리가 남아돌아. 얼마 전에 독일 부총장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60년대 같이 한국의 대학생들을 좀 보내달라는 겁니다. 이제 한국 대학생들 워낙 똑똑하고 여기 일자리 없으니까 독일로 오면 자기네 취업하는데 도와주겠다고 이제. 그래서 내가 좋은 아이디어라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독일은 우리같이 갑질이라는 게 없습니다. 경제 민주화가 다 됐고, 그다음에 사회보장제도가 95%가 돼 있는 나라죠. 우리는 내가 27년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국민연금 100만 원도 못 받아요. 99만 원밖에 못 받아. 우리는 우리 세금으로 가장 연금의 혜택을 보는 세계 특혜 집단이 있어요. 그게 전부 다 권위주의 시대 때 시작된 그 제도입니다. 그게 누구냐? 군인들, 그다음에 공무원들, 그다음에 누구죠? 사학연금들, 그죠? 그다음에 일반인들은 이제 연금도 만들어진 역사도 짧고 굉장히 어렵죠. 그다음에 이제 독일은 또 뭐까지 만들어졌느냐? 전국이 골고루 잘 살아요. 이번에도 제가 어떤 정치인분 한 번 모시고 독일의 한 6개 도시를 돌았는데 보더니만 깜짝 놀래요. 시골 가도 시골대로 잘 살고 우리 더 잘 살고 전국이 골고루 우리같이 서울공화국이 아니죠. 그죠? 참 서울공화국이 아니고. 그다음 더 중요한 거는 어쨌든 독일은 제가 본 제 살아생전에 독일보다 우리가 더 위대하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드라마틱한 평화통일을 해야 됩니다. 독일은 20세기에 가장 나쁜 짓을, 가장 악랄한 짓을 했고 가장 악랄한 제도를 만들어냈지만 가장 위대한 통일을 했어요.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평화통일을 했다는 엄청난 이제 이 역사적 걸 같죠. 저기 보이죠? 저 백바지 입고, 그죠? 이거 백바지 입고 접니다. 이거요. 백바지 입고, 이거야. 89년 동독 장벽이 무너질 때. 그때 제가 해서. 그 다음에 한국에 여러분 같은 제가 법륜 스님이라고 있어요. 아실 거예요. 법률평화재단이라고 거기 와서 특강을 하라 그래서 한 3번 했어요. 3번 했는데 거기서 자기네들이 통일의병이라 그러더라고요. 걔네들이. 통일의병인데 통일의병은 독일이 어떻게 통일되었는지 통일 루트를 한번 봐야 되겠다고 교수님 우리를 위해서 좀 서비스 해 주시겠느냐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법륜 스님 해달라고 하면 안 해줬어요. 노! 할 텐데 이제 뭐 청년대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제가 돈 하나도 안 받고 내 돈 내갖고 가서 일주일 동안 제가 독일 어떻게 리더십과 통일 탐방 투어를 한번 했어요. 탐방 투어를 해서 굉장히 좋아요. 그게 이제 이게 성모교회라고 2차 세계대전 때 드레스덴에서 완전히 다 박살난 거를 통일되고 난 뒤에 동독 정권은 그대로 놔뒀어요. 교회를 안 지니까, 무신론자들이니까, 공산정권이니까. 시민들이 벽돌 한 장 한 장 돈을 내서 바로 통일을 부활시킨 대표적인 상징물. 여기도 이제 될 것 같았죠. 그래서 독일은 독일이 라인강의 기적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2차 세계대전은 폐허해서 했는데, 그 다음에 이들은 다시 엘베강의 기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구동독 지역을 관통하는 드레스덴 라이프치히를 그래요. 우리는 이제 뭡니까? 그럼 대동강의 기적이 이제 필요하다고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독일은 통일로 제2의 경제 부흥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 12월 첫 주에 이제 독일을 갔다 왔어요. 일주일 동안 갔다 왔는데, 제가 볼 때도 깜짝 놀랐어요. 이게 통일이 이래 좋구나. 이제 독일 그날 그 마지막 첫 불금이죠. 첫 불금에 모든 독일 전체에서 축제가 벌어진 거야. 축제가 벌어져서 크리스마스 시장이라 그랬는데 그게 그루와인이라 그래요. 우리 같으면 따뜻한 정종, 포도주를 데워서 마십니다. 밖에서 춥고 이러니까. 근데 그게 막 인산인해로 모였어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취재도 하고 해서 그 아줌마들이 또 저를 막 꼬시려고 그러더라고. 이제 아줌마들이. 그래서 외국에서 오고 독일도 또 잘하고 이러니까 한국에서 왔다 이러니까 이제 그 내가 물어봤어요. 어디서 왔느냐? 어디서 왔다 그러길래, 그거 지금 독일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라 그랬더니만, 독일에서 역사상 이렇게 평화롭고, 이렇게 번영스럽고, 이렇게 잘 산 적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너무 지금 좋다는 겁니다. 너 지금 정부 구성을 못 하지 않냐니까, 우리는 메르켈을 믿고, 우리 정치인을 믿는다. 저는 시간이 필요하다.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 너무 좋은 그 축제. 제가 보건에서 9년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독일이 축제 그 환경과 그렇게 시민들이 평화롭고 그렇게 진짜 제가 하는 장면을 제가 통일의 힘이 이렇게 위대하구나. 그걸 이제 내가 다시 이제 본 거죠. 그럼 이제 이분이 누군지 아시는 분, 이분이 독일 대통령 전직 그 유명한 요하임 가욱이라는 독일 통일의 목사님 출신인데 통독의 바로 리더였어요, 리더. 그래서 이분은 안 하려고 그랬는데 모든 독일인 정치인들이 추대해서 대통령 시킨 겁니다. 이분은 성향상 녹색당 비슷한데 기민당에서 추대해서 뭐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대통령이었죠. 근데 오셨을 때 이제 제가 유일하게 단독 인터뷰를 하고 이분하고 이제 막 안 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자꾸 막 협박을 했죠. 목사님 그러면 안 됩니다. 근데 대통령이 이전에 막 그랬더니 막 웃으면서 딴 사람들 보고 제가 독일 대통령보다 더 잘생겼다 그러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지금 독일은 말씀드렸지만 완전 고용입니다. 청년 일자리가 남아돌고 그 다음에 수출해서 돈을 가장 많이 버는 나라고 그 다음 뭡니까 이제 유럽의 이제 중심 국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세상 판이 바뀌고 있어요. 여러분 알죠, 그죠? 세상 판이 어떻게 바뀌고 있느냐? 세계화 네트워크입니다. 지금 세계화가 어마어마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 하나로 저도 지금 전 세계 다 하고 있죠, 그죠? 우리 윤봉기 기자 여기 전화번호 몇 개 있어요, 거기 안에. 와, 내 수준 되네. 야, 어느 대권 주자가 보니까 제가 15,000개 정도 있더라고. 나도 이제 있으면 한 8,000개 정도 됐는데 두 분 이자 먹었어요. 그러니까 한 번 이자 먹으니까 좋더라고. 또 한 번씩 정리가 되더라고, 그죠? 뭐 쓸데없는 거 딱. 근데 이걸로 이제 전 네트워크가 이제 전 세계에 연결이 되죠. 그다음에 인구 변화입니다, 그죠? 이제 우리는 저출산 고령화로 가고 있죠. 그것 때문에 다 먹거리 문화, 생활 라이프 문화가 또 달라지고 있고. 그다음에 뭐냐? 기후 및 환경 변화, 그죠? 이거 누구도 비켜갈 수 없는 거죠. 지금 트럼프가 꼬장 놓고 있지만 곧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좁은 공간에 담배 많이 피워지키고 이러면 이게 킥킥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후 및 환경 변화로 제품과 이 정치가 달라져야 돼요. 그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지금 우리가 이세돌하고 알파고의 대결을 한번 봤죠, 그죠? 그 특이점의 시대에서 이게 얼마나 올지 이런 이미 변화를 이미 독일의 리더들은 2000년대부터 보기 시작하면서 그 유명한 2011년도에 세계 최초로 인더스트리 4.0이라는 4차 산업혁명의 불에 그야말로 전진기주로서 던지게 되는 거죠. 우린 그때 뭐 합니까? 삽질하고 보톡스 맞고 이랬죠, 그죠? 우리 리더들은, 그죠? 근데 전 세계 리더들은 이미 막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우리나라 내가 나중에 설명 국민은 위대해요. 문제는 대통령입니다. 대통령. 제한적 대통령 제도 하나하나 내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전 세계는 이 어느 국가, 어느 나라, 어느 개인도 비켜갈 수 없는 이 거대한 메가 트렌드에 대해서 맞서서 누가 좀 더 국가가 전략을 잘 세우고 또 기업이 전략을 잘 세우고 또 이 개인이 또 하는에 따라서 지금 세상 승패가 달라지는 이런 시대를 맞고 있는데 이제 이걸 가장 세계에서 잘하는 나라가 독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축은 정치 리더십, 한국 정치 리더들을 모시고 가고 다른 한 축은 기업인들입니다. 기업인들을 가서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그죠? 돈도 얼마 안 해요. 여러분 해서 20명 모으고 여러분도 나랑 또 한번 가고 싶겠죠, 여러분도. 그죠? 그래서 딱 가서 현장을 딱 보시면 여러분들이 독일을 얘네들 별거 아니네 갔다 오시면 그래요. 그게 이제 호연직입니다. 그래서 독일은 지금 한편은 융복합 산업 클러스터로 한편은 인더스트리 4.0으로 4차 산업혁명을 세상에서 가장 앞서가는 지금 이런 나라로 이제 만들어가고. 그래서 제가 리얼미터한테 내가 조사를 시켰어요. 이택수 대표가 옛날 내 조교를 했어요. 우리 연구원에서 내가 해서 했더니만 대한민국이 지향할 나라를 딱 물으니까 역시 국민이 똑똑해요. 독일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오고 그 다음에 역시 복지가 잘 된 스웨덴, 스칸다비네아 나오고 저는 미국, 뭐 일본, 캐나다 이렇게 높게 나왔어요. 근데 보시지만 압도적으로 이제 우리 국민이 이제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난 5년 동안 열심히 한 결과 이제 이 정도 이제 된 거죠. 된 건데 이제 보시면 이래서 이제 독일이 우리한테 시사점을 준다. 근데 이 위대한 독일을 만들어 가는데 그 중심에 바로 독일인데 보시면 독일 나쁜 놈이죠, 그죠? 이거 히틀러 요놈 나쁜 놈이죠. 요놈이 진짜 악랄한 짓을 많이 했죠. 죄 없는 사람 마구 죽이고, 그죠? 이런 나라였고 이 두 사람 사진이 누군가 알죠, 그죠? 소련 공산당 서기장 후르츠초프하고 호너크하고 둘이 막 키스하고 난리 났잖아요, 그죠? 우리 그 사회주의 동맹국가로서의 막 또라이들이죠, 또라이, 그죠? 그 이 장벽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장벽이. 이런 독일인들이었어요. 이런 독일인들이 어떻게 저렇게 바뀌었을까? 이게 이제 많은 사람이 궁금해하죠, 그죠? 그래서 독일이 이렇게 바뀐 가장 중요한 거는 정치 리더입니다. 정치 리더. 그 중에 대통령, 우리 같으면 독일 총리들입니다. 대통령입니다. 이 대통령들이 보시면 책임 있는 정치 지도자의 계보들이 만들어졌어요. 위대한 건국의 아버지 아데나우부터 에르하르트 콜, 메르켈에 이어지는 그 다음에 여러분 브란트, 슈미트, 슈레드로 이어진. 근데 이들은 패거리, 우리 같이 뭐 친박, 친이 뭐 이런 패거리가 아니고 국민과 국익을 우선한 이런 정치를 폈고 그 다음에 우리는 보수가 보수답지 않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보수는 공동체 가치와 가족인데 맨날 패싸움이나 하고 저들 패기나 하고, 그죠? 근데 진정한 진보는 비전과 진정한 동력인데 우리 진정한 진보가 과연 이걸 해내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독일은 보시지만 전국 균형 발전과 상황식 정치 문화를 만들어봤고 풀뿌리 민주주의와 권역별 정당 비례 대표로 해서 보시지만 이제 뭐를 내거느냐. 독일의 정치는 모두가 잘 사는 나라를 내건 겁니다. 내 패거리 무슨 파가 잘 사는 나라가 아니고 모두가 잘 사는 나라를 내거고 실제 그런 제도를 만들어 왔던 거죠.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사회적 시장 경영인데 더 중요한 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건국의 아버지 아데나우부터 지금 현재 메르켈까지 8명이 있었는데 이 8명의 80년 동안 단 한 명도 본인 스스로나 딸 아들이나 친인척이 부정부패에 연루된 적이 없어요. 단 한 명도. 우리는 이승만부터 박근혜까지 한 명도 부정부패에 연루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가장 근본적인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대한민국하고 독일의 차이. 이제 이들은 대표적으로 이분 같은 경우는 16년을 우리 같으면 대통령에서 16년을 민주적으로. 현재 아들이 2명이 있어요. 아들이 2명인데 큰아들은 지금 우리 같으면 저 순천에 조그만 전자대리점에 대리를 하고 있어요. 우리 뭐 국회의원 아들 같아도 하면 본사 불러들였죠. 그죠? 거기에는 안 하는. 아버지 후광을 영향력을 행사하려고도 받으려고도 그러지 않는 문화가 인물부터 만들어진 거죠. 이 둘째 아들은 이제 뭐 하느냐. 우리 같으면 저 원주에서 구멍가게 하고 있어요. 구멍가게. 이 둘째 아들의 부인이 한국 분입니다. 그냥 본인이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내가 아버지 후광이 왜 필요하냐 이거야. 그걸 또 내가 왜 아들한테 내 후광을 물려줘요. 우리는 깜방간 대통령 아들도 막 설치되고 있죠. 그죠? 아주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하나의 그야말로 정치는 국민과 국가를 위한 헌신이라는 이런 문화를 건국의 아버지 아데나우부터 지금까지 오고 이 두 분 다 자식이 없는 거 알죠? 그 슈레더가 위대한 게 그냥 독일이 서방 정책으로 인해서 미국하고 친해졌는데 나는 또 역할을 해야 될 게 동방 정책으로 빌리 브란트부터 3인당 행정은 동쪽 나라하고 친해져야 된다 그래서 러시아 여자를 2명을 입양했습니다. 다 키웠죠. 러시아 그 입양한 2딸만 있어요. 그 다음 이분 또 재혼했지만은 메르켈 또 자녀가 없습니다. 자녀를 왜 넣느냐? 나 국가를 위해서 정치를 하고 이제 이 정도로 이제 이런 이제 위대한 리더. 그래서 독일에서 지금 물어요. 우리 같으면 이제 가장 존경하는 그거 사람이 누구냐? 우리 같으면 뭐 이순신 뭐 아니면 세종대왕 나오죠, 그죠? 독일은 당연히 1위가 누구 나올 것 같아요. 독일 전체 국민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역사적으로 다 때려 합쳐서 누구냐? 1위가 바로 건국의 아버지가 나옵니다. 지금 우리한테는 많이 뭐 처칠, 그 다음에 드골, 이 아데나우어에 대해서 별로 안 알려졌고 거꾸로 그렇게 많이 알려졌어요. 그런데 사실 유럽 정치사에 보면 우리한테 가장 위대한 리더가 사실 이 건국의 아버지 아데나우입니다. 아데나우. 얼마나 위대한 정치를 했는지를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 한번 보시고. 그래서 이들은 이 하나의 독일이라는 이 국가의 본인이 리더로서 그 시대에 맞는 일을 하나하나씩 해결해 갔어요. 비전을 제시하고 일을 간 이 건국의 아버지는 서방 정책을 펴고 그다음 라인강의 기적을 만들고 그다음에 사회적 시장 경제를 만들고 오늘날 독일의 강력한 또 프랑스와 우호 동맹 그래 아주 절친한 국가가 되고 또 이 전반적인 오늘 독일의 모든 시스템과 이걸 다 만든 분이에요. 그다음 이분은 이제 아시지만 이제 경제 파트에서만 라인강의 기적을 만들고 가장 당시 이미 50년도에 연평균 10%의 성장률을 보인 이런 사람은 이분은 이제 뭐냐 이미 60년도에 독일은 우리 같으면 지금 한국당입니까 내가 하도 바뀌가고 저 잘 모르는데 이제 그 당하고 민주당하고 이제 이미 이때 연정을 합니다. 연정. 이때 이미 60년도에 연정을 합니다. 우리 아직도 우리 국내를 철전주의 원수하죠. 쪼다 같은 사람들 그죠? 이미 얘는 이 점이 중요한 게 아니고 국민과 나라가 중요하다 이런 거 가지고 그 다음에 이분 내가 가장 존경하고 내가 만나봤던 이번에 그 한분 정치인을 모시고 내가 이분의 생각만 갔어요. 생각 갔다 오면 깜짝 놀라죠. 한국 정치인들의 생각하고 너무 다르니까 소박하고 순수하고 역사 좀 이분 몇 분들이 전부 다 청와대에서 근무 안 했습니다. 지금 이분도 지금 사저에서 아파트에서 출퇴근하고 다니고 있어요. 이분도 마찬가지. 이분이 그런 역사를 만들어놨습니다. 우리는 공익을, 국익을 위해서 일하지 사적 이익을 챙기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대통령들이 왜 우리 전직 대통령들이 우리 국민 세금 갖고 기념관 짓고 이랬습니까? 독일이 이런도 안 받습니다. 지지자들이 자발적으로 해서 만드는 겁니다. 전부 다. 우리는 국민 세금 써서는 안 된다는 게 이분들의 기본적으로 철학을 갖고 있고 이렇게 살아왔던
이분은 이제 참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제 미국과 소련이 전쟁의 패전국으로서의 미국과 소련이 만들어 놓은 이 제국의 질서, 냉전의 질서를 이분이 해체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우리는 그때 지도자들이 뭐 있습니까? 한국의 박정희, 북의 김일성은 외국의 귀신들을, 서양 귀신들을 우리 땅에 갖고 와서 거기서 반공주의와 그 다음에 공산주의라고 해서 그걸 자기 국민을 탄압하는데 악용했던 사람인데, 이분은 그때 서양의 귀신들을 해체하기 시작한 분입니다. 세계상으로 가장 위대한 정치 중에 한 분이죠. 이제 이 빌리 브란트, 그 다음에 슈미트, 이 통일의 아버지, 그죠? 지금 다시 이분이 평가받고 있어요. 왜 이분이 평가받고 있나? 80년도에 미국과 영국, 유럽에서의 그 유명한 레이거니즘, 대처니즘, 신자유주의로 갑니다. 그런데 이분은 보수적인 정치 색깔이 있었지만 오히려 더 그야말로 복지 정책을 강화해요, 이분은 더. 그 다음에 동독에 더 퍼주기를 해버려요. 동독에 더 퍼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죽어가면서도 하나도 자기 재산을 남기지 않고 가는 이런.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이제 바로 완전히 다른 세대입니다. 이분은 전후 세대죠.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이제 이분까지는 전전의 세대고 전후 세대로 하면서 이제 좀 이따 설명했지만 슈레더의 리더십은 확 다릅니다. 확 달라지고 이제 그다음 통일 이후에 이제 총리가 되고 현란하게 그야말로 이제 그 능력을 보여줬던. 제가 이제 이분하고 한 2시간 정도는 대화를 해보니까 내가 한국 대통령들하고 대화했을 때하고 완전히 역시 한 수준이 높아요. 그래서 이분의 내공이 있구나 하는 걸 내가 다시 느꼈고, 뭐 이분은 내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그죠. 지금 이제 13년째 가고 있죠, 그죠. 이제 16년째 이분이 이제 할 겁니다. 할 건데 어느 세계 정치보다 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독일은 정치 리더가 솔선수범하고 헌신하고 패거리하면 안 만들고 나쁜 짓 안 하고 이렇게 하니까 윗물이 맑으면 어때요? 아랫물이 다 맑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 위가 저 패거리만 생기고 저거 사람만 인사하고 코드 인사하고 이러니까 전부 다 우리도 다음에 또 패거리 만들어야 되겠다. 이제 또 패거리 만들어 정치 선거하고 그죠? 그게 악순환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 패거리의 극치가 뭔지 아세요? 패거리 극치가 한쪽은 극우의 패거리와 극치가 나치즘입니다. 좌파의 가장 패거리의 극치가 뭔지 아세요? 그게 공산당이에요. 이제 그 20세기의 그 극단의 패거리 정치를 독일인들은 온몸으로 얼마나 나쁜 건지 겪어본 겁니다. 그런데 그 귀신들을 우리는 아직도 일부 좀 섬기는 그게 있는데, 이게 이제 바로 이들이 바로 보여줬던 위대한 리더십인데, 그래서 바로 이 건국의 아버지를 여우의 리더십이라 그럽니다. 왜 여우라 그랬냐? 긍정적입니다. 그 어려운 환경에서 패전국가였잖아요. 그죠? 패전국가면 엄청나게 전쟁 배상만, 그 어려움이 많은데도 하여튼 해결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에르하트는 이제 항상 시가를 물어요, 시가를 물고, 이거 막 배가 불뚝 나왔어요. 근데 전후 독일인들 얼마나 못 살았어요. 못 살고, 배도 고프고. 근데 이분을 보면 꿀뚝에 막 시가 피우면 공장인 줄 알아. 국민들이. 그죠? 공장인데 배가 부르니까 우리도 언제 저렇게 풍요하게 먹을 수 있다. 이런 희망을 줬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이미 60년대 대연정, 그죠? 대연정에서 중재의 리더십을 했고, 그 다음에 위대한, 빌리 브란트 비전의 리더십을 했죠. 그죠? 확실히 다른 비전을 보여준 거죠. 이제 그 다음에 복지국가를 만들어간 이제 마도로스, 슈미트는 맨날 마도로스 모자를 딱 써요. 가서 피아노 팍 치고, 이 공영방송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나와서 피아노 팍 치고 국민들하고 언제든지 소탈하게 대담해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대통령 한 명도 없는 겁니다. 소탈하게 그냥 토론하고 논의하고 막 예술인, 문학인, 교수 이런 사람들하고 만나서 막 자유롭게 하는데 역시 이분들의 내공이 더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분을 그냥 우파의 리더십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애국의 리더십이라 그럽니다. 이 통일이라는 건 누구도 점유할 수 없는, 누구도 내 것으로 만들 수 없는 국가 전체의 애국의 리더십을 만들고, 바로 이분이 슈레더가 뭐냐? 바로 새로운 신세대에답게 스마트 리더십이라 그럽니다. 현란하게 언어도 잘하고, 그 다음에 춤도 잘 추고, 여자도 잘 5번 결혼했지 않습니까? 4번 결혼했지 않습니까? 그죠? 여자들도 하고, 어쨌든 굉장히 스마트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스마트한 리더십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메르켈 엄마의, 통 큰 엄마의 리더십이죠. 다 품지 않습니까? 대연정하고 다 품어갔던 이런 이제 리더십을 보여줬던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리하고 이제 가장 큰 차이가, 우리는 제왕적 대통령 뭐죠? 독식이죠. 독식, 그죠? 그 독식도 패거리만 독식을 하죠. 그죠? 근데 여기는 기본 구조로 독일에서 바이마르 공화국이 우리 같은 대통령제인데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그 나치 히틀러한테 정권을 갖다 바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이제 물론 그 전승국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4년 동안 분할, 우리 같이 신탁 통치를 했지만 독일은 이제
그 연정의 정치를 하는 문화적 구조가 굉장히 그 독일의 미래를 위해서 바람직하다는 이런 독일식 총리 민주주의를 만들게 됩니다. 총리가 권한을 갖고 대통령도 물론 있대. 그런데 힘을 합쳐서 정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연정을 정치하는데 이미 그 아데나우 같은 경우는 혼자 과반수 이상을 획득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연정의 전통을 계속 만들어갔죠. 연정이 왜 좋으냐면 그 연정이라는 게 그냥 전에 DJYS가 했던, 그러니까 그 DJ JP가 했던 그런 연정이 아닙니다. 독일 연정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서로 이제 그 선거 끝나고 협상을 해요. 협상을 해서 이제 그 당 총재끼리, 그 다음에 그 막 필요한 장관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끼리.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16개 지금 현재 부처가 있다면 대연정을 하게 되면 서로 8대8로 나눠요. 8대8로 나눴고, 그 다음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밑에가 중요해요. 근데 8대8로 나누는데 예를 들어 경제부 장관이 기민당 소속이다. 기민당 소속인데 막 부장관은 무조건 사민당 소속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그재그로 막 다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패할 수도 없고 패거리를 만들 수도 없고 서로 토론 힘을 합치고 합리적으로 결정이 안 되면 할 수가 없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 놨어요. 느리지만 확실하고 힘을 합치고 지혜를 만들어내고 이런 이제 구조를 쭉 가서 지금 이번에도 지금 원래 사민당은 대연정을 안 한다 그랬는데 국민들이 지금 협박을 하고 있어요. 그럼 안 하면 선거할래? 그러면 뭐 표로 엄청나게 못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마르틴 슐즈라는 다시 그 사민당 총재가 이번에 메르켈한테 졌지만 이제 지금 메르켈이 초청을 했죠. 초청을 해서 대통령이 초청하고 대연정을 하자. 그래서 이제 지금 협상 중에 있어요. 협상 중에 있는데 어떻게 나와 결론은 대연정을 하게 될지 아니면 소수 정권이라 그럽니다. 그 소수 정권이니까 우리 같은 뭐냐? 저기하고 저거 한국당인데 아니지 뭐. 한국당하고 그다음에 저기하고 그 녹색당 우리는 그 정의당하고 연정을 소수 정권으로 연정을 하는 걸 허용해 주는 이런 식으로 지금 그 논의가 붙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념보다 능력 있는 사람을 쓰기 위한 겁니다. 능력 있는 쓰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이 거버넌스로 협치로서 인간의 집단 지성을 많이 활용하는 이제 이런 독일 통해서 이제 정치 리더가 성공을 해갔던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2005년 당내 반대에도 메르켈이 그 삼인대를 이제 슈레더입니다. 그죠? 슈레더가 바로 이 하르츠 그다음에 그 아젠다 2019로 독일의 병자에서 유럽의 병자에서 다시 독일의 기관차로 올리는 그걸 성공시켜 놓고 선거에서 이제 지게 되죠. 근데 그때 슈레더가 이길 수도 있어요. 이길 수 있는데 역시 사람이 오만하거나 방심하면 1% 차이로 졌는데 오만하거나 방심하면 안 된다는 걸 내가 좀 이따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어쨌든 그 메르켈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국회 총리 취임사에서 전임자 슈레더 총리의 용기 있고 단호한 계획에 감사합니다. 나의 취임사로 해서 이제 그야말로 그래서 이제 비록 사민당은 정권을 잃었지만 그 총리직은 잃었지만 사민당이 계속 정책을 유지해 갈 수 있는 대연정의 기반을 슈레더가 만들어주고 본인이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위대한 정치라는 겁니다. 이제 내 욕심이 아니고 빌리 브란트도 그렇고 슈레더도 그렇고 내가 안 되면 우리 당원들과 이 사람들이 정권의 추구의 반을 맡아서 이 나라를 위대하게 이끌어가는 그런 훈련을 쌓고 사람을 키우는 이런 걸 이제 만들어갔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사실 그거 지금 별로 유럽에서 이념을 별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독일에서 전부 다 기민당과 사민당이 맨날 이야기하면 뭐 좌파당이다 우파당이다 누구도 그런 용어를 안 써요. 국민당이라 그래요. 국민의 당. 우리는 국민을 위한 당이지 특정 정파당이 아니다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당의 기본 가치가 다 똑같아요. 두 개 다 보면 자유, 연대, 정의입니다. 그 기민당도 기본 가장 정치 철학의 우선 가치가 세 개고 사민당도 똑같아요. 보시면 이게 바로 기민당인데 프라이하이트, 졸리다리테트, 게레티카이트. 우리는 그래서 한번 이런 적이 있어요. 독일에서 그 지난 선거 때 2013년 선거 때 자민당 우리 저런 뭐 한국당과 비슷한 당인데 이 당이 이제 처음으로 세계화 시대에 우리도 그 대기업이 글로벌 경쟁력 같도록 우리가 좀 지원을 합시다. 이 정책을 내놓은 거예요. 모르고. 그랬더니만 이제 국민들이 뿔따고 나갔고 대기업 저들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우리 세금을 거서 그 정당을 60년 동안 의회에서는 퇴출시켜버렸어요. 국민은 얼마나 매가 무서우면 퇴출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정신 번쩍 차리고 요번에 개혁해가고 다시 국회에 다시 재입성했는데 그 정도로 이제 이들은 국민정당으로서의 국민을 위해서 서민층을 위해서 중산층을 위해서 정치를 하지 절대로 부자를 위해서 특권층을 위해서 또 자기 계파를 위해서 정치를 하지 않는다는 걸 이들은 이제 보여줬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아까 말씀드린 연정과 지방정도 전부 다 대연정입니다. 소연정이고
그래서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 투명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아까 그런 구조다 가니까, 부패하면 그대로 그냥 뭐 지금 문제 제기를 하니까, 그죠? 누구 인사를 하면 딴 문제 제기를 하니까 실력 있는 사람을 써야 되고, 거기서 또 실적을 보여줘야 되겠지, 그죠? 이제 그런 정치를 해나갔던 것들이 이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하고 독일하고 가장 큰 차이가, 미국하고 독일하고 가장 큰 차이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사회적 시장 경제라는 건데, 쉽게 설명드리면 모두가 잘 사는 나라인데, 하나는 뭐냐? 사회적이라는 건 사회적 형평성, 정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회적 정의를 만들어내고, 다른 하나는 경쟁에 기초한 시장 경제의 성과인데, 바로 사회보장으로서 사회정의가 실현되는, 이제 이거를 기민당이 제시했고, 사민당이 한때 1950년, 58년까지 우리는 계급정당이라고 노동자에 위한 정당이다 해서 절대로 정당 맨날 깨지는 거야. 이쪽은 국민정당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노동자 정당 될 수가 없는, 맨날 꺼졌다가 바로 빌리 브란트가 바꿨죠. 우리도 그러면 오케이, 우리는 계급정당에서 탈피해서 우리는 선생님도 들어오고 목사님도 들어오고 농민도 들어오고 농부도 들어오고 다 들어오는, 우리는 또 국민정당이라는 걸 내걸어서 그래서 집권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이들이 꿈꾸는 이제 독일의 사회적 시장 경제의 목표와 철학인데, 여기서 바로 이제 유명한 프라이부르크 학파라는 오이켄이라는 이 사람들이 바로 나치즘과 공산주의를 경험하면서 이제 미국식 신자유주의도 아닌, 정글식 자본주의도 아닌 새로운 이제 경제 시스템을 고민하게 되는데, 바로 이제 정치교재 뮬러 아르마크가 이제 사용하게 되고, 아까 말씀 초대 경제부장은 이 사람이 바로 이제 4대 원칙을 제공하게 돼요. 그게 뭐냐? 독점 규제를 하게 되고, 공정한 소득에서 소득을 재분배시킵니다. 그걸 내가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비효율적인 국가 자원에 대해서 국가 개입해야 된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토지 공개념 이런 것들입니다. 이제 하고, 그 다음에 비정상적인 시장에서의 가격을 규제하는 이 네 가지를 이제 이들은 철저하게 이제 지켜가고 만들어 갔던 거죠. 그래서 이제 뭐냐? 첫째는 이제 질서 정책이 있고, 가정 정책이 있고, 재분배 정책이죠. 질서는 뭐냐? 질서 자유주의를 확립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국가와 시민 사회를 중재하는 거지 어느 특정 개인의 부를 착취하는, 독점하는 이런 개념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가정정책에서는 개별 주체들이 자율적 경제활동을 하도록 하되, 분권적으로 골고루 이 권한들이 가는 문제. 이런 걸만, 우리는 청와대는 너무나 독점적 권력을, 제왕적 권력을 갖고 있죠. 그죠? 이게 이제 이거. 그 다음에 재분배 정책에서도 바로 그 사후 소극적 재분배 정책인데, 다시 사전 적극적 재분배 정책으로 이들은 이제 가고 있는. 재분배 정책이 어떤 거냐면, 쉽게 이제 설명드리면 이제 이런 겁니다. 크게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어떠냐? 어떤 특정주가 너무 잘 쓰면 그 세금을 걷어서 못 사는 주에 주는 겁니다. 그 헌법에 그게 규정이 돼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기독교 정신의 공동체 정신이고, 또 사회성이라는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만약 서울의 강남주가 세금이 많이 모인다. 그럼 그 중에서 청군 100으로 나눴을 때 110에 10원 해서 저쪽에 경상북도 의성 이런 데 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아까 말하는 이제 사회적 시장 경제의 같이 이제 재정 균형 제도로. 그래서 통일되고 난 뒤에 서독 국민들이 동독 국민들한테 계속 그거 지금 그쪽에 거대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게 헌법적, 모든 국민이 동의한, 다수의 국민이 동의한 헌법적 사항이에요. 그래서 통일 연대세를 계속 내고 있죠. 아직도 내서, 그래서 거의 이제 그 도시마다 다른데, 어떤 데는 95%까지 소득을 따라잡았고, 어떤 데는 이제 70%까지 가 있는 데 있죠. 근데 한 30년 걸렸는데도 어떤 이렇게 가서 통일 연대세를 내서 구동돈을 주면서 이제 골고루 지원하는 이런 제도를 만들고, 두 번째로 이제 경제민주주의입니다. 그죠? 경제민주주의라는데, 우리나라에 이 이야기를 하면 특히 미국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한국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직장민주화입니다. 직장민주화. 그 직장이 뭐냐? 내가 직장이란 이 공동체가 내가 주인이 되는, 그걸 이제 법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직장민주화는. 그걸 우리말로 뭔지 아세요? 고사성은 수처작주입니다. 수처작주. 내가 서 있는 내가 주인이 되는 겁니다. 이걸 이제 이들은 법으로 만들어냈던 거죠. 그래서 생산성도 높아지고 훨씬 더 회사가 민주적으로 운영이 되고 경쟁력이 훨씬 더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맨날 제왕 한 명이 다 결정하면 따르라. 그거는 이제 그 과거 군부 독재 시대에 통하고, 지금은 민주국가에서는 모든 구성원들이 같이 더 노력하고 공부하고 힘을 합쳐야, 특히 4차 혁명 시대는 뭐냐? 융복합입니다. 그죠? 이런 제도를 이들은 이제 만들어냈던 거죠. 그래서 사민당이 최초로 경제민주화를 만들었고, 이제 이걸 해서 누구 했느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더 좋은 민주주의를 직장에서 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노사공동결정제라는 걸 만들었어요. 노사공동결정제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느냐? 바로 이제 그 10대 10으로 사측의 10, 이쪽에
그 노 쪽에 10, 사측에 11에서 인사권과 경영권에 대해서 공동 결정을 해요. 그럼 회사 임직원들한테 다 알려줄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회사 구성해서 회장만 비밀 정보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다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 권리를 갖고 있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익률이 안 생기겠죠, 그죠? 내가 회사의 주인 의식이 더 생기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이들은 이제 그야말로 이제 이래도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폭스바겐 같은데, 그죠? 생기니까 또 뭘 강화했나? 슈레더가 바로 그 유명한 기업의 감사위원회라는 법을 만들어서 더 강화를 시킨 겁니다. 우린 감사가 1명인데 여기는 감사가 6명, 8명 됩니다. 그러니까 곳곳에 부정부패에 대해서 막는 이중장치를 이들은 이제 만들어 갔던 겁니다. 만들어 가고 그래서 이제 경제민주주의의 이제 3대 차원은 거시적 차원이 있고 메소적 중간적 차원이 있고 매크로적, 미크로적, 마이크로적, 미시적 차원이 있는데 첫째는 독일의 모든 정부가 이때까지 꿈꾸는 거는 딱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2가지입니다. 2가지. 정파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완전 고용, 완전 복지의 사회입니다. 그래서 그 독일 3인당하고 녹색당은 다 기본소득제를 다 반대합니다. 기본소득제 다 반대합니다. 왜 반대? 사람이 사람답게 하는 일이지. 일이 없는 거는 사람이 사람답지 않다는 그 기본 철학을 이들은 아직도 지켜가고 있죠. 이제. 근데 우리는 일부 정치인들이 아무 생각 없이 기본소득제 막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굉장히 같이 고민을 많이 해서 그냥 외국에서 한다고 받아들일 게 아닙니다. 여기도 이제 내가 여기 3인당 간부들하고 막 토론을 해봤어요. 야, 그거 뭐 저거 북구에서 하는데 북구는 그거는 그냥 지금 인구 400만, 800만 또 지하자원이 많고 우리는 8천만에 이게 어떻게 우리가 가장 잘 살아야 되는 일에 대한 철학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이들은 완전 고용, 완전 복지라는 이 사회를 위해서 갖고 그 다음에 3가지를 만든 사회적 시장 경제는 뭐냐? 기회균등이라 그랬지, 그죠? 첫째 뭐냐? 내가 아파서 돈이 없어서 병원에 못 가는 나라가 돼서는 안 돼요. 그러면 기회가 없는 거죠, 그죠? 그게 사회보장이 하는. 2번째, 내가 공부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공부 못하는 나라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3번째 뭐냐? 내가 일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는 나라가 돼서는 이 3가지를 기본적으로 가장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는 게 사회적 시장 경제이고 독일식 민주주의였던 겁니다. 그래서 독일은 대학교 등록금이 하나도 없죠, 그죠? 그것뿐만 아니고 엄청난 다른 제도까지 이제 만들어 놓고 여기서 보시면 완전 고용과 기업 정치의 참여와 그 다음에 개별 기업에 경영하는 그야말로 민주적 구조를 첩첩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특강을 많이 국회에 가서 해요. 그러면 민주당 의원들까지 교수님 너무 나간다 그래요. 현 정부도 우리 장하성 교수나 김상조 교수나 어떤 경제 철학을 갖고 있는지 알죠, 그죠? 근데 독일하고는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저는 이번 정부는 만약에 적폐청산, 정상화 쪽으로 초점을 맞춘다면 다음 리더는 저는 이제 우리도 그야말로 노무현 대통령이 꿈꿨던 유로피안 드림의 사회로 가야죠. 이런 구조를 왜 못 만들어 우리가? 저는 충분히 만들 수 있다. 저도 이제 대학 교수하지만 우리 학생들이 졸업하고 취업하고 안 됐어요, 그죠? 미스매치 되고 독일은 직장인 한번 돌고 이제 독일은 대학 가는 비율이 얼마 전에 이제 35%밖에 안 됩니다. 35%는 전부 다 마이스터, 장인으로 가요, 장인. 우리는 그거 더 잘할 수 있어요. 더 잘할 수 있는데 정치 리더들의 비전과 공부를 못해서 그런 용기 있는 결단을 못해서 여기까지 온 거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고 이제 그래서 아까 노사공동결정법을 이제 만들었는데 물론 작은 기업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인구 500명 이상, 2000명 이상만 적용하는데 여기서 이걸 적용한 결과 독일은 훨씬 경제가 튼튼해지고 건강해지고 경쟁력이 훨씬 더 강화된 겁니다. 이게 이제 경제민주화가 잘 된 사회적, 그러니까 이 노사공동결정법이 잘 지켜지는 직장일수록 훨씬 경쟁력이 있다는 통계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이 재앙적으로 한 데가 안 되고 역시 직장 민주화가 되고 여기서 같이 힘을 합쳐서 하니까 훨씬 더 경쟁력이 있더라는 게 대표적인 폭스바겐 같은 경우입니다. 막 일자리 어려웠을 때 자르지 않고 오히려 그냥 같이 가고 또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그래서 그 위기를 극복하니까 세계 1등 자동차가 되는 이제 이런 이제 관계를 만들어내고 이제 한국의 많은 기업인들이 그래요.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그 독일에서는 이제 10년 이상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에서는 상속세를 안 매깁니다. 그리고 기업인들 내보고 교수님 우리도 상속 때문에 큰일입니다. 이걸 독일 제도를 우리나라에 좀 적용하도록 교수님 많이 앞장서 주세요. 내가 그럽니다. 우리나라에 더 큰 게 중요한 게 뭔가 있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뭡니까? 국민정서법이라는 게 있다. 우리는 재벌 기업 총수들의 그
탐욕. 이걸 빨리 당신네들이 불식시키려면 돈을 그냥 자식한테 물려주지 말고 사회, 독일같이 사회에 많이 환원을 해야 된다. 워런 버핏 봐라. 내가 만난 워런 버핏 99% 사회 안 하고 독일은 막 천지빛깔이다. 그 워런 버핏 같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 놀래요. 그게 사실 그 사회가 성숙된 사회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돈과 정치 권력이 잘못될 경우 막스 베버가 이야기했던 악마적 힘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찌릅니다. 예외 없습니다. 복권 타는 사람 한 명도 잘 되는 경우 못 봤죠, 그죠? 자기가 땀 흘려서 노력하지 머지 않는 돈은 그 돈은 악마적 힘을 갖고 있는 게 이미 19세기, 20세기 때 다 이미 유럽 사회에서는 그걸 학자들이 가장 유명한 학자들이 다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독일 현재 정치 리더들은 그걸 안 겁니다. 내가 자기 스스로 아까 된 두 명이 빌리 브란트의 어머니가 사생아입니다. 사생아. 사생아는 무슨 뜻인가 알죠, 그죠? 슈레더 엄마도 사생아예요, 사생아. 아버지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거 내가 좀 난 에피소드는 나중에 가서 내가 말씀을 그렇지만 슈레더는 자기가 야학하면서 혼자 꿋꿋하게 살아낸 겁니다. 살아내서 독일 최고의 권력가가 되었으면서 멋있게 정치하고 또 멋있게 살다 가는 거죠. 이제. 각자 삶이 있다는 겁니다. 각자 목에. 그래서 각자 그렇게 사는 게 가장 행복하다는 걸 이들의 정치 리더들은 깨달았고 우리는 어떤 아버지 후광으로 대통령 되거나 아버지 후광 막 또 이용하거나 하려고 그러거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너무 많죠. 이걸 빨리 저는 문화로서 바꿔내야 된다는데 바로 이런 걸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협동조합이 또 발전됐죠. 세계 최초로 협동조합법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러고 나서 150년 후에 만들지요. 그죠? 150년이라는 그것도 역사적 지체를 갖고 온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협동조합이라는 게 여러분 쉽게 설명드리면 사회적 지원을 받는 게 아니고 1등 기업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1등 기업을. 서로 힘을 합쳐서 그리고 이제 협동조합의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도 의선대 다 없어졌는데 두레 같은 뭐냐 하면 그 개입니다. 개.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아직도 국가에서 통제하면서 못하게 해요. 근데 독일은 70%의 가장 협동조합 중요한 게 금융협동조합입니다. 그러니까 독일은 70%의 은행이 그 이윤 활동을 안 해요. 키다리 아저씨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못해요, 그죠? 이제 우리 아직 권력이 다 통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은행이 돈벌이로 하는 게 아니고 기업이나 개인들에 대한 키다리 아저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윤을 안 벌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서 개인과 경제가 튼튼해지는 이런 구조를 이들은 어쨌든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만들어내고 있고 그래서 바로 중요한 사회보장제지도 사회보장제는 사회 예방이 있죠, 그죠? 세계 최초로 1883년도에 독일에서 사회보장제도를 만들었죠, 그죠? 그 비스마르크라는 철려 정책이. 그 세계 최초로 그거 앞선 기업인들이 있었어요. 앞선 기업인들이. 그게 혹시 파버 카스텔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신 연필 회사인데 만연필 회사인데 이 회사가 1751년도에 만들어지는데 이 회사가 세계 최초로 타가소를 만듭니다. 회사로서. 그 다음에 유치원을 만들어요.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 뭘 하는지 아시면 그 기업 리더가 위대하죠. 그 다음에 뭘 하냐 의료보험제도를 만들어요. 아무도 안 할 때 우리 공장에서 일하다 다치면 그 병원에 회사에서. 그 다음에 뭐냐 열심히 일한 사람 연금제도를 만들어. 그걸 보고 비스마르크 진짜 다른 기업들도 막 확산돼 가니까 그걸 선도기업입니다. 우리는 언제 내가 기업인들 맨날 많이 들고 가면서 그 기업을 일부러 들고 가요. 그 기업인들 보고 그래요. 기업인들 내보고 그래요. 뭐 자기가 매출액 한 1조 정도 한다고만 폼 잡는데 자기가 사업에 고수래. 고수. 그럼 맞다. 돈 많이 벌어서 한번 고수인데 고수 위에 뭐가 있는지 아느냐 인생에 이러니까 모르지. 그 고수 위에 바로 구루라고 있다. 구루가 아니냐 구루. 너 구루 위에 또 있다 이러니까 그런 게 또 있느냐. 우리 구루 위에는 바로 현인이라고 있다. 현인들. 내 친구들이 구루도 있고 현인이 있다. 현인 위에 또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게 또 있느냐. 그래서 니는 고수가 인생의 끝인 줄 아는데 진짜 위에는 이제 구루가 현인가 또 위에 또 있는데 그거 이야기하면 네가 안 되니까 수준이 아주 안 되니까 내가 구루부터 이야기하면 구루라는 거는 인도에서 얼마 말했지만 전 세계화 됐는데 내 개인 이득이나 내 자식 이게를 초월해서 새로운 기업의 제자들을 키워내는 거다. 그래 내 돈을 왕창 내서 재단을 만들어서 제2의 너 같은 사람들을 왕창 그냥 돈 안 들고 막 투자하는 거다. 그래서 몇몇을 하기로 했어요. 몇몇 300억씩 600은 3명이 지금 만들어졌어요. 재단이 곧 만들어져요. 제가 이제 설득해갖고 야, 네 자식한테 그 돈 줘 본들 무슨 의미 있냐? 네 이름을 만들어서 니도 어렵게 창업해서 니도 어렵게 돈 벌었는데 네 세옹지 말라고 네 어려울 거 한번 생각해서
니같이 어려운 사람이 창업할 수 있는 곳 만들어주면 니를 막 네 아들보다 아버지같이 섬길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거 막 눈이 딱 잡고 이제 지가 구루 되겠대. 그 위에 또 현자가 있다 그랬죠. 현인 누구냐? 내가 대한민국 최초로 유일하게 만난 바로 워런 버핏 같은 사람이다. 워런 버핏 99% 사이다 하나 해줘 하지 않느냐 언제? 그 니도 그거 돈 잘못하면 악마다 악마 그렇지. 니 폭탄 맞고 강남 술집 가고 그러지. 내가 그러면 그렇지 뭐 그죠? 그렇게 사는 결코 행복한 거 아니고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말씀드린 독일은 세계 최초로 의료보험제도를 만들어 지금 간병제도까지 만들었어요. 간병 이 5개 의료, 재해, 연금, 실업, 보험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국가가 보장해주는 현재 이런 나라를 만들고는 사회보상 그죠? 전쟁 피해 쭉 있고 그다음 사회지원, 교육, 훈련 이거 쭉 아동수당, 부모수당 이거 다 있고 그다음에 기초지원까지 딱 구직자 기초보장까지 딱 하는 이제 이런 그냥 시스템을 만들 이게 이제 얼마나 잘 갖춰져 있는지 아니 이 사회보장제는 독일은 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연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회적 비용을 마치 소비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이제 바로 뭐냐 사회부조라고 그러는데 내가 이제 83년도 유학 가서 85년도 결혼해서 86년도 우리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 낳았는데 우리 아들이 효자이지 그 당시 헬무트 콜인데 보수 정권인데 나 같은 유학생도 애를 낳으면 한 달에 한국 월급보다 더 많은 돈을 줬어요. 한 달에 30만 원씩 받아서 내가. 우리 아들 때문에 내가 뭐 그다음에 우리 아들 또 우유값을 줘요. 당시 100마르크. 이쪽은 이제 600마르크를 줬고. 그걸 뭐 우리 아들이 이제 아들 낳았는데도 이제 효도하는 거야, 이제. 근데 우리는 이제 사실 저출산 고령화 하면서 누구도 화끈하게 정치를 못 해요, 언제. 내가 지방자치단체 두 분 보고 이야기했어요, 언제. 뭐 이재명 시장이 이제 또 박원순 시장이 그 대학생 청년 청년 수당. 그것도 좋은 정책이라 그랬어요. 내가 그때 막 나간다 그랬어요. 유럽 같이 어떻게 나갑니까? 그러더라고. 유럽에서는 독일 같은 나라는 청년 창업하면 3년치 월급을 줘버린다 그랬어요. 3년치 월급을 확 줘버리라 그래요, 이제. 그러면 강주 가서 특강하면서 그랬어요. 강주시장고도요. 그럼 강주가 창업의 메카가 된다. 중국 애들이 몰려올 거 아니냐고. 한 뉴스를 만들으라고. 이제 대구 가서도 이야기했어요. 대구 가서도. 지금은 진짜 청년한테 그냥 마중물로 확 세리 부어버려야 된다. 돈 50만 원 조가가 안 되는 거. 월급을 줘버리라. 그러면 실패가 여러분 실패해봤죠, 그죠? 저도 실패를 해봤기 때문에 오늘날 제가 있는 겁니다. 그냥 성공만 한 애들은 부모 돈 받아갖고 이런 애들은 지금 할배가 다 돼서 내 나이 또래. 저도 이제 6학년 됐는데 다 할배입니다. 얼마면 뭐 꿈도 없고 그냥 뭐 돈 좀 있다고 그냥 편안하게 살고 말이에요. 인생이 없어. 내 같은 이런 큰 꿈을 못 꾸지요, 그죠? 못 꾸는 겁니다, 이제. 우리 같이 독일 띄워놓고 통일의 꿈과, 이 나라 신문명이 만드는 이런 나라를 어떻게 그들이 편안하니까 꿀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조금 부족했으니까. 지금도 부족해요. 내가 돈 있어, 나 도네이션 해버립니다, 제가 장학재단도 하나 운영하고 있어요. 내가 아들한테 물려줄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냥 건강하게 열심히 살고, 나눠주고, 그러면 이제 힘이 있는데, 어쨌든 독일은 사회적. 그 다음에 독일 대학생 어떤지 아세요? 독일 등록금이 없는데, 대학 가면, 내가 돈이 없잖아요. 우리 중산층 하민층이면 월 100만 원씩 줘버려요. 100만 원씩. 그거 알바하지 말라는 겁니다. 공부하라는 겁니다. 공부. 100만 원 줘버려요. 4년 동안. 그런데 졸업하면 얼마냐? 반만 갚으면 돼. 그 다음에 성적 20% 안에 들면 20%만 갚으면 돼요. 그 정도로 이제 청년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알바 같은 거 하지 말고 네 마음대로 청년 때 공부하고 세상 이걸 그 다음에 이제 주택도 우리도 이제 한번 김현미 장관보다 내 이름 한번 내 말씀을 한번 내가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지금 다가구 주택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이걸 잡는 방법은 딱 심플해요. 유럽 같이 하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 주택에 대해서 독일은 공주택, 개인주택 그것도 우리 같이 전세가 아니고 월세 개념인데 나도 월세 살았는데 내가 집을 가는데 불평등하게 집을 줄 수가 없어요. 나 독일에서 개인주택에 살았어요. 우리 같으면 살 수가 없는 집에 살았는데 거기서 걔네들이 저한테 줘서 살았는데 그때 그 집에 그 월세가 예를 들어 50만 원 정도 돼요. 근데 수입이 얼마 안 되니까 그 돈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정부에서 나한테 3분의 2를 보존해줘. 그 3분의 2 누구한테 오느냐? 요 돈 버는 집주인한테 받아갖고 나한테 주는 거예요, 이제. 다시 이제 계속 올리면 또 더 받아갖고 더 줘 이러는 거예요, 이제. 그걸로 이제 뭘 하느냐? 수익에 대해서 철저하게 가세를 하고 없는 사람한테 나눠주는 이런 주택까지도 이런 정책을 펴는 거예요. 우리는 안 하고 있는 거 알죠? 우리 저 강남 아파트 갖고 있는 강남에 빌딩 갖고 있는 애들 보니까 가만히 앉아서
한 달에 2억씩 3억씩 버니까 그거 왜 세금을 안 매기는지 모르겠어. 세금을 왕창 매겨버려야 돼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하고 가장 큰 차이라는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뭘 하느냐. 아까도 말 제가 이제 거기 살아서 많이 경험을 했었는데, 이제 그 내가 주택 보존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집을 사잖아요. 지금 옛날에 한때 우리가 주택 통장이 있었잖아요. 예금 같이, 그죠? 그 집을 사면 그 돈을 2배로 붙여줘요. 노동자들한테는. 2배로 주니까 내가 집 살 때 굉장히 유리하게 해주는 거죠. 그것도 집을 많이 안 사고 살아가요. 말 살 이유가 뭐 있어요, 그죠? 독일도 주택 개인 소유율이 아파트를 다 포함해서 60% 채 안 됩니다. 이게 이제 사회보장제도 잘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만들었고, 그래서 여기서는 법전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주 체계적으로 돼 있죠. 그래서 뭐 보시면 구직자, 일자리, 사회보장제, 건강보험, 연금보험, 재보험, 어린이 청소년 장애 쭉 이제 이게 법전으로 돼 있고,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사무의 나라입니다. 사무의 나라는 뭐냐? 너무 가뿐인데 저기 없지요. 이제 그 대학 등록금도 없고 사교육비도 없고 입시 지원도 없고 이제 학교 평등도 거의 없는 이런 나라를 이제 만들어 갔던 겁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조세 부담률이 우리하고 별 차이 9%밖에 차이 안 나요. 안 나는데 아까 말씀드린 우리는 연금 사회보장제도가 독일한테 비하면 너무 열악한 겁니다. 돈이 새고 있는 거죠. 잘못 쓰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위대한 지도자가 나와만 이런 것들을 바꿔치우려고 하고, 그리고 독일은 지금 4차 산업혁명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4차 노동혁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국회에서 처음 내가 발표를 한 건데 1차 여러분 아시죠, 그죠? 250년 전에 1차 산업혁명이 됐다면 노동운동이 시작됐고, 그죠? 열악한 노동 속에 싸웠죠, 그죠? 2차로 이제 대량 생산 어셈블 라인이 될 때 노동당, 민주당이 3인당이 집권을 했죠, 그죠? 그 세 번째는 아까 말했지만 이제 세계화 할 때 아르바이트 3.0에서 사회적 시장 경제하고 공동 결정제를 만들어냈고,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 4차 노동해방에는 새로운 신사회적 타협을 하고 노동 가치를 달리하는 가고 있는 거예요. 가장 인간한테 생산적인지 뭔지 아세요? 하루에 4시간 일하는 겁니다. 근데 4시간 일하는 것만큼 돈을 주면 그 월급이 그만큼 안 되니까 언젠가는 그렇게 갈 겁니다. 근데 이번에 신세계가 35시간을 갔는데 이미 독일은 다 35시간이고,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일자리를 얼마나 많이 나누느냐의 개념입니다. 일자리를 많이. 그러니까 아까도 했지만 그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은 일자리에 대한 일에 대한 철학이 없는 이제 그걸 이야기하는 거고, 기본적으로 일에 대한 철학이 있는 어쩌든지 그 일을 조금이라도 하면서 내가 그걸 돈을 벌면서 내가 사회적 경제 활동을 하는 게 인간답게 사는 이제 이걸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진보든 보수든 사민당이든 녹색당이든 이 철학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들의 정치인들의 큰 이제 차별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총리, 보시죠, 그죠? 저랑 이제 인터뷰를 이제 이분이 했는데, 이제 사민당의 새로운 리더십입니다. 이보고 all that이라 그래요. all that. 이게 뭐냐? 당시 이제 1998년도 헬무트 콜은 늙었고, 느리고, 뚱뚱하고, 이랬는데, 바로 이 슈레더는 이제 새로운 리더십으로 당시 트리오라 그래요. 삼각 트리오. 그 미국의 클린턴, 영국의 슈레더, 이제 블레어, 토니 블레어, 그 다음에 유럽의 슈레더가 3명이 40대의 정권을 잡으면서 현란하게 막 모든 이슈를 다 논의하고 다루고 하면서 해박함을 보여줬죠.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박수 쳤죠. 그래서 그 얼굴을 너무 떨어지죠, 그죠? 떨어뜨리고 독일 역사상 최초로 진정한 녹적 연정이 시작하게 됩니다. 그게 이미 1990년도에 그 리더 작전이라는 이 주에서 슈레더가 3인당과 녹색당과 최초 연정을 해요. 주정부 차원에서. 그걸 8년 후에 바로 이제 여기서 어디서 하느냐? 바로 연방정부 차원에서 최초로 소위 3인당과 녹색당이 연정을 하게 되는 거죠. 하면서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슈레더 이분이 이제 뭘 하냐? 아까도 했지만 통일 이후에 독일이 사회복지 비용이 너무 많이 나가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유럽의 한자가 됐죠. 유럽의 한자가 되고 그에 대한 비판들이 이제 많았죠. 많아서 이제 이 유럽의 병자에서 이제 하는데, 여기 뭐냐? 바로 아까 이야기한 어젠다 2010 하르츠 피어라는 이제 이걸 하는데, 쉽게 설명하면 뭐냐? 그게 핵심은 3가지였습니다. 첫째 뭐냐? 이 연금 받는 걸 너무 많이 받으니까 좀 깎아간 거고, 그 다음에 노동 시간을 좀 더 유연화시킨 겁니다. 유연화시킨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일부 복지제도를 조금 삭감하는. 그래서 당시 이제 자기 지지층들이 주로 이제 노동자들이 많고 이러니까, 사민당 계층이 많으니까 그쪽에서 그 더러운 손을 치우라 라고 했지만, 이제
슈레더의 개혁이 얼마나 맞았다는 것이 바로 앙겔라 메르켈도 찬양을 했고 오늘날 독일 경제가 살아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죠. 그런데 다시 지금은 옛날 과거같이 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다시 정년도 65세인 거 알죠? 독일은 그죠? 67세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특히 현재 어머니, 그 여자들이 그 애를 3년 집에서 하잖아요. 그것도 연금으로 다 쳐줍니다, 이제는. 그 3년의 월급을 쳐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다른 방향으로. 근데 이때 가장 많이 나온 게 미니잡입니다. 미니잡. 그러니까 그 월 600유로 아니면 1000유로 하는 이런 잡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면서 실업률을 확 줄여버린 거죠. 그리고 굉장히 이제 생산 활동 인구를 훨씬 더 많이 넓힌 겁니다. 물론 이게 대해서 비판도 있습니다. 완전 고용으로 가서 더 해야 되는데, 근데 그거는 이제 그에 대한 찬반 논란이 있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국가 재정을 튼튼하게 이제 했고, 그래서 글로벌 금융 위기를 해서 이제 말씀드렸지만 그 단축 조업, 임금 축소, 해고 방지를 하면서 어느 정도 거기서 어쨌든 3인당도 지금은 정치를 이야기할 때 슈레더가 이때 잘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는 비판을 받았고 그것 때문에 또 아픈 역사가 있어요. 그 라폰테인이라는 한때 그야말로 그 빌리 브란트에 그 총재를 했고 몇 번 3인당의 그 대선 후보로 나서 떨어졌는데 둘이 갈라서게 됩니다. 그래서 탈당을 하게 되죠. 탈당을 해서 근데 나중에 소멸을 하게 되죠. 소멸하는지 오늘 동독 과거 사회당하고 합쳐서 좌파당이라는 링케파르타이가 만들어지는데, 근데 어쨌든 슈레더는 이제 독일 도약의 이런 새로운 계기를 만들었고, 그래서 이제 그 슈레더가 주장하는 핵심은 여기서 이제 이 제목을 김현종 그 대표랑 나랑 같이 뽑았는데 이제 내보고 묻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빌리 브란트가 마지막 죽음에서 했던 말이 뭐냐 하면 이제 내가 독일의 히틀러 전쟁 막 이런 그 나치즘 공산주의 막 이런 걸 연상시킨 독일을 평화의 독일로 만드는 데 내가 기여를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1970년도에 바르샤바 가서 무릎도 꿇고 그 다음에 숱하게 막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이 독일이라는 위대한 공동체에서 기여한 거는 많은 세계 사람들이 독일 가면 전쟁의 나라, 전쟁의 강의 나라 이런 나라에서 평화의 나라라는 이 평화라는 개념을 이미지를 만들도록 했는데 기여했다 그랬는데 슈레더는 자기가 맨날 할 때마다 문명국가로의 기한을 이야기해요. 그럼 그게 뭐냐? 이제 전후, 그러니까 이 전후 독일이라는 나라가 분단됐다가 통일된 이후에 미국도 아닌, 소련도 아닌, 그 다음에 러시아도 아닌 독일의 자주국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눈치 안 보고 우리는 우리 이야기를 처음으로 당시 뭘 하냐? 코소보 그 군대 파견을 합니다. 나치 군대 이후 처음이죠, 이제. 군대도 파견을 하고 그다음 미국에 대해서도 반미도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자기 목소리를 완전한 자주국가로서 내는 게 이제 바로 그 이 슈레더가 자기가 통일 이후에 해야 될 첫 총리로서의 바로 이제 그걸 이 사람은 상징적으로 자꾸 문명국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독일이 더욱더 문명국가가 돼야 된다. 이걸 이제 이 사람이 주장하게 되고 이제 저한테도 만났을 때도 계속 자기는 찌빌리자존이라 그럽니다. 굉장히 이제 중요한 단어인데 그 독일이 이제는 문명국가다. 그 야만의 국가가 아니고 또 전쟁의 국가가 아니고 강기의 국가, 분단의 국가 이런 또 착취의 국가도 아니고 우리는 문명국가라는 이거를 이제 하나의 이미지를 만들어 갖는 거를 이제 자기는 굉장히 자랑스럽게 저한테 이야기를 하셨다. 그래서 슈레더가 꿈꾸는 바로 유로피안 드림입니다. 미국 사회하고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말하는 첫째 뭐냐? 다른 게 뭐냐? 아까 사회적 시장 경제 그죠? 사회적 시장 경제. 누구도 아파서 돈이 없어 병원에 못 가고 돈이 없어 공부 못 하지. 일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는 그런 나라가 돼서는 안 되고 그야말로 같이 더불어 사는 그 다음에 연대와 정의와 자유가 바로 이거야말로 그야말로 넘치는 이런 사회를 그래서 한국 그 경제 위기 때 그 슈레더가 유명한 논평을 합니다. 한국이 너무 신자유주의로 간다고 이제 대한민국 당시 김대중 정권 때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비판을 했죠. 노무현 대통령 때하고 똑같이 이제 노무현 대통령과 정상회담도 하지만 이제 경제적으로는 한국의 신자유주의에서 이분이 비판을 합니다. 비판하는데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도 단일 공동체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나는 그거를 다른 이름으로 내가 지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될.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독일은 이제 창업과 중소기업과 중산층을, 서민층을 위한 정권이고 미국은 아시지만 대기업, 그 다음에 소수 이제 워낙 차이가 있다는 걸 쭉 이제 제가 제 나름대로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어디로 가야 되냐 주제를 보면 지금 우리 성장 동력 식어가고 있죠, 그죠? 식어가고 있고, 그다음 가장 큰 문제가 청년 실업을 통한 이제 양극화입니다. 양극화인데 이제 이게 이제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프로그노스라는 세계적인 경제 미래 연구소인데 이쪽 내 자료를 1,000만 원짜리입니다. 1,000만 원짜리 자료인데 보니까
우리가 지금 중구장대 산업, 거제도에서 지금 말매의 눈물을 흘리고 있죠. 그죠? 조선업이 내려앉고 있고 수없는 우리의 중구장대 산업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어느 지도자도 그걸 준비를 못한 겁니다. 16년 전에 스웨덴에서 세계 최강국이었던 조선업이 망했는데 16년 전에 말매의 눈물 우리 주변가 다 봤거든. 우리도 16년 후에 그 눈물을 흘릴 거라는 누구도 생각을 안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다음에 우리 가장 큰 문제 저출산 고령화입니다. 그죠? 저출산 경제 활동 인구가 확 줄어듭니다. 이제 그럼 어떻게 대처해? 그래서 전망이 세계 평균보다도 우리가 낮아지는 이런 위기로 지금 사실 가고 있어요. 가고 있는데 좀 그래서 이제 한국과 독일 대통령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 독일의 총리들은 용기가 있었어요. 용기와 절제를 했어요. 저는 이제 절제를 못했습니다. 용기는 있었어요. 그 절제를 못했는데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독일의 총리들은 비르트와 성견지명으로 새로운 패러다임, 나름대로 세계 새로운 질서를 자기 중심에 짰어요. 어쨌든 신동방 정책이라는 것도 하고 그죠? 어쨌든 유럽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통일도 하고 그죠? 어쨌든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갔어요. 우리는 강대국의 양쪽에 빌붙어 갖고 그죠? 편성해 갖고 아직도 지금 그래 있는 그 다음에 미명과 법세술로 국익을 먼저 했고 그 다음에 인경의 리더십, 국격을 높여 갖고 소명의 정치로 합리적인 사회를 이들은 이제 만들어 갔던 겁니다. 우리는 보십시오. 그죠? 건국을 했는데 최초 독재에서 망명 갔지요. 그죠? 그 다음에 보십시오. 그죠? 근대화 했는데 총 맞아 죽었지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깜방 갔지요. 그죠? 태행이죠. 그 다음에 YS 잘했는 승부사적 기질이 있는데 대중가시용이 강했고, 우리 김대중 대통령, 대주 솜씨,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서민적 대통령 갈등의 리더십이었고, 이제 이명박, 뭐 이게 자꾸 다스 어디 있나 누구 묻잖아요. 그죠? 이제 그리고 이제 박근혜 뭐 탄핵으로 정리됐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목숨 내놓고 이제 사실 싸우고 이랬어요. 그러면 박수 쳐야 되는데 바로 이제 가장 큰 차이가 유종의 미를 못 거뒀죠. 유종의 미를 이제 사실 그게 첫 단추가 이승만부터 잘못 끼운 겁니다. 건국은 다시 박수 받을 만한데 그 다음부터 독재하지 않고 잘했더라면 사실은 그런 전통을 만들어 갔더라면 그죠? 그런 불행의 역사를 안 받. 그래서 이제 유일하게 리더를 두 대통령, 우리나라 독일 모든 대통령 총리들의 자서전과 한국의 모든 대통령의 자서전을 제가 다 읽어봤습니다. 다 읽어보니까 한국의 대통령 중에 그다음 9명 중에 2명이 그 리더는 이런 조건을 갖춰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박정희, 김대중 쭉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저는 이제 우리나라가 가야 될 게 이제 박정희실 개발 경제 아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독일의 사회 경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난 가장 좋아하는 말 중에 대동사회입니다. 대동사회. 그래서 대동시장 경제인데 정부와 기업이 협력을 하고 새 노사정 모델을 만들어주고 중심정책 중소 소규모 창업을 하고 직장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직장 노조가 노사가 협력 파트너가 되고 전국이 골고루 잘 서고 사회보장제도 구축되는 이게 이제 대한민국이 가야 될 길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이래야 우리나라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일본과 중국을 뛰어넘는 독일을 뛰어넘는 강국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길을 저는 이제 다 차기 대권 주자가 이걸 받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래야 우리나라 희망이 있을 거고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지금 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게 리더는 뭐냐? 용기입니다. 용기. 용기란 건 세 가지 용기인데 자기를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대통령인데 절제를 못했어요. 다 절제를. 지 아들, 그죠? 그다음 지 패거리, 지 친인척 절제를 못한. 근데 독일의 총리들은 다 절제를 했던 겁니다. 더 하라 그러고 하고 싶은데 안 했어. 또 돈도 받고 싶지만 막 갖다 주잖아요. 그죠? 안 받은 거야. 안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뭐냐? 중요한 게 이겁니다. 강자한테 목소리를 그럼에도 대노 불구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그 다음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서민층과 중산층, 약자를 위한 사회 제도를 만들어가.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죠? 부자의 아들이 잘 될 확률보다 서민층과 중산층의 아들이 잘 될 확률이 그 사회에 훨씬 더 건강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역대 대통령도 부시나 아들 부시보다 클린턴이나 오바마가 훨씬 잘하는 이유가 다 역사가 다 검증이 된 독일의 위대한 리더들이 다 중산층 서민층의 자녀들입니다. 그들이 올바르게 살고 올바르게 인생관을 갖고 올바르게 죽어갔기 때문에 이런 문화가 만들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런 용기, 국내 양극화, 남북 평화 통일, 동북아 평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용기 있는 리더를 우리는 원한다. 우리 대한민국이 누굽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참 이 5,000년 동안 우리나라 대단합니다. 에너지, 그죠? 이거 촛불 보셨죠? 난 20분 중에 18분 나갔어요. 내가 취재하러. 18분 나가봤는데, 뭐 어쨌든, 그 다음에 교육열, 기러기 아빠, 펭귄 아빠 하는 세계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손재주,
이게 막 탁월하죠, 그죠? 제조업이 발전하고 그래서 요즘 막 성행을 너무 많이 해서 문제지, 그죠? 그렇지 뭐 어쨌든 그 다음에 오늘 몇 차 갈지 모르지만 우리 폭탄 좋아지면 4차까지 가죠, 그죠? 세계 이런 나라 없습니다. 넘칩니다. 마지막으로 언제 이번에 판 깨버리죠, 그죠? 탄핵시켜보잖아, 그죠? 이게 이제 슈페르트가 얘기하면 창의성입니다. 창조적 파괴, 그죠? 이걸 이제 해가는. 그래서 우리 문제는 뭐냐? 이제 리더가 독일 리더보다 뛰어넘으면 우리나라는 국민이 독일 국민보다 더 세요. 이게 이제 새로운 리더를 우리는 찾아내야 되고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 그래서 내가 이제 많이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 독일 뛰어넘을 수 있다 그러면 교수는 안 됩니다. 많이 이야기해요. 그런데 내가 우리 국민을 믿기 때문에 그 우리 국민 어떤 국민이야? 바로 이걸 갖추고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민족을 유태인이라고 많이 이야기하죠, 그죠? 유태인들한테는 뭐라고 자기네들이 같이 주문을 외우고 있느냐? 자기는 선민의식이 있다 그래. 선민.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저기네들을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찍었다고 막 뻥을 치고 있는 거야, 저들끼리. 저들끼리 이제 최면수를 거는 거죠, 그죠? 우리는 세계 가장 똑똑한 선민의식, 고래도 칭찬하면 춤춘다 그러죠, 그죠? 근데 독일은 이제 500년 전에 뭐가 일어난지 알죠? 500년 전. 500년 전에 뭐가 일어났죠, 여러분? 500년 전? 예? 그렇지, 그렇죠. 종교혁명입니다. 개혁이 아니고 그것도 잘못된 용어야. 가장 위대한 혁명 중에 하나였어요. 그것이 혁명입니다. 레볼루션입니다. 지금 사회주의 혁명보다 훨씬 더 혁명이었습니다. 당시. 그 혁명인데 500년 전에 마르틴 루터 신부님이 딱 나오면서 뭐라 그러느냐. 그 소명의식을 얘기했어요. 소명의식. 소명의식이라는 게 뭐냐. 네가 이 땅에 열심히 일하면 부자가 되고 죽어서 천국 간다는 아주 단순한 소명의식을 만들어낸 겁니다. 근데 원래 그런데 베르풍. 근데 이제 성경에 의뢰되어 있어요. 부자가 천국 가기는 낙타가 바늘 구멍보다 더 힘든다고 이야기해서 근데 그걸 확 뒤집은 겁니다. 확 뒤집어갖고 루터가 신부님이 네가 이 땅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서 부자가 돼야 천국 간다고 확 뒤집은 겁니다. 그래서 독일인들은 죽자 살자 일하는 거죠, 그죠? 죽자 살자. 그래서 그 꾀병이 없습니다. 그래서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가면 꾀병 항자들이 많아. 그걸 복지병이라 그래, 복지병. 우리도 복지병 항자들이 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이 소명의식 때문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가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막 심판하면 신이 되는 나라지 않습니까? 그죠? 촛불에도 신이 되고, 독일 막장에 가서도 신이 되고, 베트남 전쟁터, 사우디 모래, 리비아 간수로 이 시베리아 나무캐로 간 세계 이리 위대한 민족 없습니다. 이 바로 우리는 신명의식이기 때문에. 이 신명. 이런 위대한 민족 두고 지도자들이 저래서는 안 되죠. 그죠? 그럼 우리 또 뭐 있느냐? 로마가 천년을 세계사에서 가장 위대한 제국 중에 하나였지. 그죠? 그 부정도 많아요. 비판도 많았지만 로마가 가장 위대했던 거는 종이 황제가 됐던 유일한 나라입니다. 종들이 황제가 많이 됐습니다. 근데 그 로마라는 가장 보편적 개념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죠? 누구든지 로마 시민이 되면 황제가 될 수 있고 세계 시민이라는 걸 만들어냈어요. 최초로. 근데 이제 미국의 비판을 받을 여러 가지 있지만 미국이 또 한 단어를 만들어냈습니다. 미국이 입만 뻥끗하면 전쟁을 24번 했는데 입만 뻥끗하면 내세우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프리덤입니다. 프리덤, 자유. 자유라는 건 맨날 깃발 들고 자유, 그죠? 자유에 쓰는 자유. 근데 우리는 그보다 더 위대한 게 있습니다. 바로 일본과 중국은 갖고 있지 않아요. 이 사상을. 우리는 홍익인간이라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는 이런 위대한 민족이에요. 이걸 우리가 갖고 있는 겁니다. 갖고 있는 우리가 뭐가 부족하냐? 바로 이겁니다. 아직도 패거리 꼴통들 많지요, 그죠? 무슨 TV에서도 맨날 패삼이나 하고 앉았지요, 그죠? 그런 것들 다 없애야 돼, 프로그램을. 좀 먹방, 국방 좀 고만하고, 그죠? 이제 시큼 먹었는데 또 우리가 합리적이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합리적으로 좀. 그 다음에 뭐냐? 리더십이죠, 아까 말. 리더십. 용기 있는 리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잔챙이야, 잔챙이, 그죠? 지 패거리나 챙기려고 그래요, 그죠? 요 국민 5천만 당당하게 왜 골고루 못 뽑고 뭐 해요, 그죠? 왜 지 패거리들끼리만 해요, 그죠? 그 다음에 뭐냐? 시스템을 만들어야죠, 시스템. 시스템 때문에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마지막이고, 그래서 이제 대동강, 우리 또 기적, 그죠? 아까 보여드렸지, 그죠? 그래서 제가 1년에 지금 5건까지 썼어요, 이제. 여기서 코리아, 리더십, 이코노미, 국부론이고, 넥스트 해피니스, 그 다음에 넥스트 매니지먼트, 이제 경영의 실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나올 겁니다. 나오고, 이제. 그다음 뭐냐? 감사합니다. 민주당하고 국민당하고 호남 고속도로를 무한으로 돌아가는 걸 해서 1조 얼마를 확보했잖아요. 그죠? 그거 청년들 그냥 3년 월급 다 줘버려, 그 돈으로. 그럼 바꾸고 해. 그 다음에 복지 다 주면 됩니다. 우리나라 예산이
인구 규모당 독일보다 우리 더 많아요. 더 많이 거두고 있는 나라야. 근데 이게 유럽의 리더들은 살림꾼이 있어요. 한 명이 외교의 전문가였다면 그 다음 대통령은 꼭 재무장관 출신이야. 그가 내치와 외치를 번갈아 가면서 살림을 해냈어요. 그러다가 누수 돈이 없는 거예요. 우리 누수 돈이 너무 많아. 충분히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내가 설명을 한 거예요. 그 국민연금제도는 독일은 우리하고 다릅니다. 하나만 내가 핵심만 말씀드리면 독일은 이제 그 국민연금 제도를 여러 개 그 권역별로 경쟁을 붙입니다. 우리 같이 국가 독점이 아닙니다. 그때 연금이 고갈날 이유가 없습니다. 아주 살림을 잘합니다. 그리고 독일은 전부 다 코퍼러티즘이라는데 조합주의적입니다. 우린 아주 모든 부분에 재앙적 전부 다 권력을 다 행사하고 있어요. 연금도 그렇고 연맹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게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그건 잘 모르고 보도하는 그쪽입니다. 독일 연금 고갈 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걔네들 살림을 얼마나 하는지 아세요? 내가 내 연금제도를 얼마든지 딴 데 옮길 수 있습니다. 우리 그 선택권이 없어요. 국민연금 하나밖에 없잖아요. 얼마든지 옮길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좋은 조건으로 계속 자기네들이 살림하면서 좋은 조건을 만들어내니까 재정이 아주 튼튼하죠. 언제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제 정당 명부제 있죠. 정당 명부제는 이거는 결과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뭐를 내놓을 거에 달려 있는 겁니다. 국회하고 의회 권력하고 대통령 권력하고 내년에 만약 개헌 국면에서 가장 딜을 할 수 있는 거는 난 대통령이 정당 명부제 받고 이쪽에 뭘 주려고 그러고 그걸 치고 나가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됩니다. 근데 그걸 안 하려고 그럴지도 모를 겁니다. 내가 원혜영 지금 정치개혁위원장하고 알지만 내가 몇십 년 동안 워낙 내가 개인적으로 친한 또 존경하는 그래서 모임을 한두 번을 하는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개헌은 사실은 촛불에 의한 개헌이 돼야 되는데 그 촛불의 힘은 그야말로 이 국민 다수의 뜻이 그야말로 이게 나라냐 새로운 나라를 만들라는 거다. 적폐청산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그게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권역별 비례 연동제로 가야 된다.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혜영 대표도 몇 년 전에 모시고 독일 한번 갔다 왔어요. 3인당 지역 다 보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무원 당연히 저걸로 돼 있죠.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돼 있는데 독일 공무원은 우리하고 가장 다른 게 정무직이 없습니다. 우린 사실 권위주의 정부에서 가장 컸던 게 공무원들이죠. 이제 지금 일부 내가 국회에서 토론하면 의원들이 자기네들 관료들한테 다 포획당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재앙적 대통령의 또 특징입니다. 관료가 막스 베버 이야기한 대로 영혼이 없는 존재라니까 잘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이번에 저는 청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비례대표죠. 그 다음에 이제 도시재생, 스마트시티. 저는 이제 4차 산업혁명을 다음 책 제목이 이제 저겁니다. 4차 산업혁명은 스마트 기업입니다. 스마트 도시고, 스마트 국가고, 스마트 사회고, 스마트 교육입니다. 스마트가 핵심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메르켈 총리가 내건 게 뭐냐면 2011년도에 인더스트리 4.0도 내걸었지만 창업국가라는 걸 내걸었어요. 그래서 뭐 창업하면 엄청 주는 겁니다. 그 스마트라는 이 개념이 뭐냐면 사회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회 정의가 이루어지고 기회균등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개인이 전부 다 금맥을 갖고 있어요. 개인이 다. 우리 같이 뭐 특정 대학 가는 교육이 아니고 누구나가 내가 금맥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 금맥을 스스로 캘 수 있도록 만드는 그게 4차 혁명의 본질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이해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세계 최초로 한 기업이 얼마나 4차 산업혁명이 준비되어 있는 측정 수준을 만든 지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국, 독일 최초로 비교했어요. 비교해서 지금 이제 곧 공표를 하는데 나는 그것을 희망을 다시 얻었어요. 했는 독일 최고 기업들하고 한국 최고 기업들하고 해보니까 우리가 앞서가는 게 있고 조금 우리가 뒤처지긴 조금 뒤처지는데 한번 붙어볼만 해요. 근데 가장 필요한 게 리더예요, 리더. 그걸 내가 다시 한번 모든 답변도 그렇게 나오고 CEO가 가장 중요하고 국가 지도자가 가장 중요하다고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걸 이제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베를린 재생의 부분은 나중에 나랑 내 서울시에 특강을 3번 했어요. 박원순 시장 앞에서 하고 공무원. 그래서 지난번에 혹시 서동록 경제본부장 아시죠, 그죠? 그분들하고 제가 주요 공무원 7분 모시고 내가
프랑스, 독일 갔었어요. 현장 다 보여드렸어요. 경제민주화가 어떻게 되고 4차 산업혁명이 어떻게 됐는지 병문이 부르는 박 시장 보고 보내시오. 이러니까 서울시에서 챙겨 처음이라 그러더라고요. 병문이.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우리 선생님 뭐 그래요. 이제 뭐 지금 말 굶었으니까 말 해먹자는 이것도 있지만 나는 내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니까 지금 이쪽 진영 보고 주라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도 개파를 없애라는 겁니다. 좋은 사람 쓰라는 겁니다. 이제 이게 이쪽 놔두고 이쪽 해먹는 난 이쪽에서도 지금 좀 폐쇄적이거든요. 그리고 독일 언론은 진짜 단단합니다. 세계에서 책을 가장 많이 읽고 공부를 많이 하고 신문은 스펙트럼이 쫙해서 고급지. 프랑크푸르트 알게마네 짜든 주드돌자이트 이런 신문들은 진짜 고급지죠. 한번 읽으면 하루 책 한 권 이런 정도 진짜 스크랩할 수 있는 것도 많고 방송이 특히 공영방송이 아이레드의 최대표 국민의 방송입니다. 나도 이번에 촛불 전국에서 이제 국민주권본부에서 그 다음 중에서 진짜 한국 최초로 방송을 국민의 방송으로 만들자고 제가 제안서를 냈어요. 그래서 하자 그랬는데 안 하려고 그러죠. 또 장기를 잡았는데. 그래서 독일은 방송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우리 같으면 이제 이 사회가 국민 대표들로 다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생 대표, 종교 대표, 노동자 대표, 지역 대표 다 돼서 특정 정권이 힘을 못 쓰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내적 자유가 있어요. 방송의 내적 자유. 우리 같으면 KBS에 내적 자유가 있어서 한 편을 기업가를 위한 방송을 만든다면 하나는 노동자를 위한 방송을 만들어요. 둘이 경쟁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선택은 시청자가 하는 거예요. 노조가 전혀 개입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대표의 국민의 방송을 만들어놨던 거죠. 그래서 그쪽에 사장은 10년씩 하고 이랍니다. 정파하고 상관없이 국민에 위한 방송을 만들었는 거죠. 그래서 가장 존경받는 게 정치인이자 방송이에요. 공영방송들입니다. 그리고 그 노영방송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방송 내에 국민의 방송으로서 내적 자유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 붙으라는 겁니다. 똑똑한 놈이 나와서 국민이 더 좋은 방송, 거기서 메르켈이 수시로 나갑니다. 장관들이 수시로 나가서 거기서 꿍다 토론으로 붙는 겁니다. 우리 같이 뭐 쇼하고 리허설 하는 거 없어요. 그냥 거기서 그냥 막 붙는 거죠. 탈핵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2011년도에 탈핵할 때 우리는 대통령 하나 사인으로 그냥 막 가는데 뒤집어졌지만 원래 그 탈핵을 제일 처음에 이야기한 거는 녹색당이고 1998년도 슈레더 총리가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때 관철을 못 시켜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토론을 계속해서 후쿠시마 원전 딱 터졌을 때 어떻게 하느냐. 메르켈 총리가 전국의 8개 도시를 돌아요. 직접. 그래서 내 부르를 자기 이런 데서 부릅니다. 본인 직접 마이크 잡고 사회보고합니다. 그럼 누구누구 부르느냐. 첫째 기업인들을 불러요. 기업인들. 두 번째로 학자들과 이 기술자들을 불러요. 세 번째 일반 시민들을 부르고 네 번째로 지역 정치인들을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탈원전을 했었을 때 에너지 가격이 비싸질 수 있는데 그걸로 당신의 친환경의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이제 기술자들한테 너 그 기술을 개발해낼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시민들한테 추우면 올라가면 양발 하나 더 끼고 옷 하나 더 외투 입고 이렇게 살 용의가 있느냐? 마지막으로 그걸 너희들이 선전선동 정책을 정치인이 안 할 거냐? 이렇게 해서 여덟 도시를 생중계하면서 다 돕니다. 메르켈이 실적하면서 돌고 난 뒤에 국민 여론조사를 해요. 98%가 탈원전으로 가죠. 그럼 메르켈 총리가 국민의 뜻으로 나는 국민의 뜻을 따르겠다 그러지 자기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민주주의입니다. 이게 민주주의라는 거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들은 이제 언론이 공영방송이 국민의 방송으로 그다음에 신문은 워낙 고급지들이고 그러니까 고급지들은 40만 부밖에 안 찍습니다. 그 일반 대중들은 우리 집은 영국의 더 선 같은 불바르지 뭐라는 겁니다. 그건 이 공부할 사람들만 이걸 읽으라. 그래서 40만 스펙트럼에 달게 이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론이 굉장히 견고합니다. 견고하고 사실 그것도 굉장히 우리한테 시사점을 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공영방송 중에 고급 토크쇼 하나 없어요. 이 나라에. 하나 없습니다. 내가 여러 번 이야기해요. 만들자고. 안 만드는 거죠. 이제. 맨날 패싸움이나 붙이고 앉는 겁니다. 그게 이제 계속 그렇게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지적 수준이 없으니까 그러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로 봐서 내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지금 패거리라는 건 뭐냐면 사람을 포용하고 간용하고 세력을 넓혀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권력이란 쥐만 질수록 잡히지 않습니다. 오래 알겠지 다 씁니까? 저건 해먹을지 모르지만 그래가지고 이야기한 대로 정권교체 김대중 대통령 잘해서 김대중 대통령 그나마 정권 재창출했어요. 노무현 대통령 정권 재창출도 못했지 않습니까? 폐족하고 이랬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요번에 완전히 박근혜 완전히 망가지는 바람에 이쪽에 이제 진짜 정치를 독일 끝낼게요. 당연히
하르츠 20 그러니까 아젠다 2019 하르츠에 대한 평가가 양면으로 나오고 있죠. 당연합니다. 그거는. 왜냐? 내가 손해본 사람 욕하죠. 당연히. 근데 국익적 차원에 보면 박수 쳐주는 거죠. 언제요. 또 슈레더가 이걸 만약에 안 했으면 총리를 한 번 더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자기가 이걸 한 건데 이제 그리고 이제 지금 아까 유럽 독일 통일 그다음에 이 유로화하면서 독일이 경제적으로 착취하는 구조 한편에 있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독일 제품만큼 경쟁이 있는 제품이 없어요. 그게 독일의 경쟁력의 기본입니다. 그 은행 이런 구조보다도 환율의 이익 이런 것보다 기본적인 거는 독일의 제품들이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거고 그게 유럽 통합이나 환율의 이득을 조금 더 보는 거죠. 이제요. 그게 이제 기본 본질이라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문재인 독일 단점 많습니다. 독일인들 인간성 우리보다 훨씬 나쁩니다. 우리가 훨씬 낫죠. 우리나라 국민 같은 사람은 어디 있어요? 특히 여자들 최고 미인입니다, 그죠? 우리가 훨씬 경쟁력이 있어요. 그래서 국민은 훨씬 경쟁력이 있고 그래서 이거 우리 한번 해볼 만합니다. 그래서 제발 통큰 정치 리더만 나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위해서 하고 있고 독일 빌리 브란트나 슈레더나 메르켈을 뛰어넘는 그런 위대한 정치인만 하나 나오면 대한민국 문제 확 해결해 버립니다. 이 나라 국민 얼마나 대단합니까? 대단합니다. 그리고 지금 다음 문재인 대통령 지금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국민 소통하려고 잘 하시고 있고 그건 박수 쳐주는 겁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다음에 비전입니다. 이 나라 국민들한테 청년들한테 더 비전을 주는 정책을 내놓느냐 그 부분에서는 지금 적폐청산이나 정상화 쪽으로 가고 계시는 거죠. 그거는 그 부분에 박수치고 내가 할 일은 나의 역할은 이 나라 비전을 이야기하고 다음 차기 리더의 더 위대한 리더가 나오도록 이 정권을 제대로 적시를 하라고 내가 직시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뭐 안희정 전 안전지사든 박원순 시장이든 뭐 그다음에 이재명 시장이든 그다음 김부겸 장관이든 남경필 지사든 뭐 아니면 안철수지죠. 문철수가 아니고 안철수도 뭐 대표든 홍반장 대표 뭐 하여튼 이런 분들이 이제 자원으로 있는데 이 자원 중에 시간이 이제 4년 5년 남았으니까 나는 이분들이 진짜 공부를 하기를 바라요. 진짜 통 큰 리더가 패거리 만들려고 하지 말고 국민들을 이 나라 국민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국민 속에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전 세계 리더하고 어깨 나눠서 우리 왜 대통령 트럼프든 뭐 시진핑 왜 자꾸 왜소해져요, 그죠? 당당하게 그야말로 이제 유럽 리더들이 보여줬던 이런 걸 하기를 이제 바라면서 저는 이제 특강 다니고 차기 리더들한테 제가 이야기하고 또 이제 우리는 좀 거기에 대한 뭐 내가 뭐 한 자리 하려고 그러면 폴리패스가 되는데 우리는 그게 전혀 없으니까 막 뭐라 그러니까 때로는 막 뭐라 그러고 필요하면 또 내가 또 필요한 도움을 다 주고 김 지사 또 내보고 도와달라고 요청이 왔어요. 지금 왔는데 내가 지금 고민 중이지 이제. 근데 이제 이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주인입니다. 이 나라에. 여러분 그 줄 서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인이도 따끔하게 정치 지도자들한테 뭐라 그러고 문 대통령 정문이 잘못했어. 뭐라 그러면 그게 정상이고 시장은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우리들의 그야말로 말하는 수처작주 내가 주인이고 내가 진정한 주인이라는 이런 의식을 가지게 되면 이 나라 무조건 독일 뛰어넘습니다. 그날을 위해서 감사합니다.